컴퓨터에서 비트가 있듯이 공간과 시간도 가장 기초 단위가 있다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가 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세상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령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정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수리 철학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주제, 이제 과학 철학, 인공지능 철학, 뭐 정보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과학 철학이나 이런 걸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수학을 전공하고 IT를 전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철학, 여기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이제 수학 쪽에서 출발해서 과학, 기술, 정보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어떤 철학들, 어떤 논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하게 됐고요. 과학 철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학 철학의 이제 가장 큰 주제가 이제 시간과 공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최초로 문제가 제기된 게 제가 알기로는 라이프니츠와 뉴턴 사이에 벌어진 공간에 관한 논쟁인데 그 논쟁을 조금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뉴턴의 공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인큐베이터라고 할까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을 하는 절대 공간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고,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공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라는 그 위에 물체들이 생겨서 상호간의 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적인 공간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일종의 공간을 컨테이너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다 빼도 컨테이너가 존재하듯이 공간이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라이프니츠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이라는 거는 물체들의 관계니까 물체가 없으면 공간도 없는 거지 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현대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쪽으로 와서 보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컨테이너처럼 픽스가 된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이제 반론주의자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관점에서 보면 공간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공간이 물질이 놓이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존재론 자체는 거부하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고정된 존재는 아니다. 그런 것이 아인슈타인의 원리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공간은 물론 이제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같이 보지만 라이프니츠 입장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 공간의 상대주의 관점은 아인슈타인과 라이프니츠를 유사하게 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재 자체를 아인슈타인이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단순화시키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의 다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봐요. 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보통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뉴턴은 절대주의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이후에 현대 물리학자들을 넘어오면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것의 별도의 존재성을 좀 약간 부정하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공간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존재 자체, 컨테이너 같은 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물론 이제 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한 공간이다. 그런 정도로 약간 아인슈타인의 관점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제 시간 관점에서 과연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현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은 책들은 이제
칼로 로벨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물리학자. 요즘 시간은 뭐 흐르지 않는다. 예.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예.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변화하는 것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시간이고 칸트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내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 물리학자들은 시간조차도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양자역학에서 파생되는 그런 현상이지 시간 자체라는 게 별도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에서 연속, 불연속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연속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로벨리 책을 보면 10의 33제곱분의 1 정도의 그 단위가 있다. 거기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동을 쭉 하더라도 불연속이 일어나는 거고 시간은 10의 44제곱분의 1 그걸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던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치 컴퓨터에서 비트가 있듯이 비트 단위가 있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도 가장 기초 단위가 있다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가 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세상이 아닌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즘 시간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논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과 흐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두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밌겠네요. 시간이 흐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지금 토론에 응해 주신 분이 계세요. 분이 계시고. 근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뭐 토론에 나오겠다 하신 분들이 없어서 또 4차 차원에서의 그런 관점으로 해서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죠. 4차원주의적으로 봐서 이제 흐르지 않. 로벨리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로벨리는 엔트로피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게 흐르는 게 아니고 모든 변화의 방향은 엔트로피가 이제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한다. 무질서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지 어떤 시간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시간 공간 문제는 항상 재밌죠. 그렇죠. 과학 철학에서 또 다른 재밌는 주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과학 철학에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연역법적으로 탐구하는 게 있고 귀납법적으로 탐구하는 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이제 물리학 쪽으로 가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작용을 해서 연역법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분들이 계시죠. 에른스트 마이어 같은 분은 이제 생물학자인데요. 일종의 뭐 제가 보기에는 생물 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에른스트 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스 쿤이 주장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거는 굉장히 물리학자들이 본 관점에서의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생물학 같은 경우는 다분히 이제 귀납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쿤은 정말 물리 철학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인 거고 생물학 관점에서는 쿤 동의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생물학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뭐 생물학 관점에서의 또 다양한 철학적인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가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화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진화 생물학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물학 쪽에서 일어나는 과학 철학과 연동된 부분인 것 같고요. 교수님 책 보니까 뭐 정보 철학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정보 철학은 처음 듣는 거라.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굉장히 핫한 게 이제 정보 쪽이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제 정보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사이에 뭐 상관관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분류하고 정의하고, 뭐 그런 작업이 일단 출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어떤 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션 세계가 아닌가 그런 관점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닉 보스트롬. 그 유명하죠. 어떤 입장입니까? 닉 보스트롬이 이제 주장한 거는 크게 이제 그 사람의 사상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책도 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통찰하고 있는 철학자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유명한 거는 이 세상은 이제 컴퓨터 안의 세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가 아니고, 가상의 충분히 세계 그럴 수 아니냐?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충분히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오늘날 현대 물리학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아까도 좀 공간의 단위나 시간의 단위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치 뭐 컴퓨터에서 비트 같은 네. 또는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면 큐비트 같은 그런 기본 단위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세상이 이렇게 보면은 다중우주론 같은 데서도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들이 다 수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네. 말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 수학적이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기획하고 이제 지금 우리 게임 속에 있는 겁니까? 맞지, 그렇죠. 그 게임에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떤 게임의 법칙 세계를 먼저 세팅을 하잖아요. 게임의 세계관 이런 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듯이 여기도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법칙이나 물리 법칙 같은 것들을 먼저 세계관으로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한 것은 아닐까.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에서 깨지 않으면 내가 꿈속에 있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트릭스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 있었다라는 걸 모르듯이 사실은 우리가 이 게임 밖으로 나가야 우리가 게임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세계가 가상현실의 세계가 아니라고 그렇죠.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죠. 없는 나가기 거죠. 전에는. 그 사실 우리가 게임을 만들더라도 게임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기술을 넣어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체험하고 돌아다니고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뭐 우리도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가상세계 속의 존재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보죠. 해볼 수 있죠. 흥미로운. 닉 보스트롬이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예요.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 인류는 멸망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인류가 살아남으면서 기술은 계속 발전한다. 발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되지만 흥미가 없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가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별 흥미가 없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돌린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조차도 또 어떤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그분의 논문을 읽었는데 그 철학자들의 역할이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죠? 상상력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김한승 교수님이라고 국민대 교수님인데 정확히 논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의 세계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고 거의 말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논문이 있거든요. 거의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제 그 논문이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 주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뭐 세 번째 것이 절대적으로 확률이 높다든지 아니면 뭐 첫째 번에 있는 게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의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하고 근데 마치 닉 보스처럼 우리는 가상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 뭐 그런 쪽에 가깝죠. 그런 쪽에 가깝죠. 사실은 이제 철학이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그렇죠. 흉이 뭐 이제 인과율을 부정하고 실체를 부정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흉이 정말로 인과율을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과율을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근거는 없다 정도로만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뭐 제 생각이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 회의주의자들 스토리를 보면 귀납법적인 게 사실은 뭐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는 뭐 그런 거하고도 통하겠죠. 태양이 지금까지 뭐 10만 년 동안 떴다고 하지만 내일도 뜬다는 보장은 없듯이 그런 거죠.
정보와 기술이 이제 또 연결이 될 텐데, 뭐 기술 철학과 관련돼서 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관심 있게 읽은 거는 이제 심홍동의 기술 철학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폭을 조금 집합적으로 넓히면 집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기관들이 있죠. 그런 관계인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어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개체가 있고, 그 개체와 개체 사이에 연결돼 가지고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기계 부품처럼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 같은 유기체들은 그것들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흩어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이게 저기에 갖다 붙고, 이건 여기 갖다 붙고, 뭐 이렇게 개체의 중요도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 갈 수 있는 사이보그 같은 약간 그런 거죠. 예, 그런 주장을 펼쳤고,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존재를 가지고 뭐 인간과 같은 영혼이 없다는지 뭐 이런 식의 논리는 이제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 자체로서 개체는 개체로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뭐 객체지향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객체지향적 철학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객체지향적 철학.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모듈화 해가지고 이 모듈 저렇게 갖다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기술 철학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롭긴 한데요. 아직 그 분야도 이제는 뭐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계속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뭐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인공지능 부분은 이제 사실은 화두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 이야기거리가 많긴 하죠. 저는 그 인공지능을 보면서 특이점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이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법의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인간의 정체성 문제.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기술들, LLM이나 그 챗GPT 같은 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듯이, 향후 한 5년 지나면 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돼서 정신적인 노동으로 직업을 가졌지만, 이제 이 두뇌의 작용까지 이제 뺏기고 나면 인간의 남는 정체성은 뭔가. 그런 회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아마 인공지능 철학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생각한다는 게 과연 우리 유기체,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논쟁. 예. 근데 저는 아까 기술 철학에서 뭐 가분체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인간만이 뭐 의미가 있는 뭐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인공지능도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 않을까. 철학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학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철학이라고 하면 지금 21세기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인공지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 워낙 가까이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교수님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도 교육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핏 이게 딱 다가오질 않거든요. 수학하고 인공지능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인간이 지식이 연역법적인 지식과 기납법적인 지식을 합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 안에 귀납법적인 지식을 이제 근접을 시키는. 그러니까 100% 확실한 지식은 아니지만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또 하고. 그러니까 가소성이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두뇌도 어떤 현상에 대해 자꾸 가소성 있죠. 회로가 이렇게 바뀌듯이 그 안에 있는 연결고리들에 대한 가중치 값들이 자꾸 바뀌면서 현실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은 통계학입니다. 아, 통계학. 귀납적이니까.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이렇죠. 그 다음에 통계에서는 회귀분석.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 세상에 생기는 현상을 어떤 선형적인 그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없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근접한, 정답은 없지만 가장 근접한 그 가중치 변수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의 통계학에서 비롯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미분법, 적분법보다도 미분법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보통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는 내가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하고 예.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예. 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차를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피드백하면서 최소화시킨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오차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데는 곡선을 뭐 이렇게 그린다고 할 때 가장 최저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 그게 미분법이 예, 필요하고. 미분법이 이렇게 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면서 최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줄여나가는 그런 것이 수학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분법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선형대 수학이에요.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벡터와 행렬 관계 이런 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신경망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연결되는 고리의 값들을 가중치라고 보면은 그것들을 이제 행렬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선형대수가 절대적으로 쓰이죠. 저로서는 참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게. 예,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참 그런 걸 설계하는 것도 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두뇌의 뇌 시냅스 구조를 조금 모방하는 그렇겠죠. 그런 느낌으로 한 것 예. 같고요. 근데 수학적 계산 그걸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분법과 선형대수와 통계학이 가장 핵심적으로 쓰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뭐 수학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운 이론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실제로 응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렇죠. 그걸 이제 최적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려운 수학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제가 뭐 최근에도 특강 같은 걸 하나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중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제가 한 4번 정도 강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수학에 대한 강의를 그렇죠. 4강 정도로 해서 4강 정도로 해서 준비하신다고요?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렇게 한번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시도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도전을 하시겠다면 수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전공을 수학을 학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고 보니 수학이 기본이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분석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언어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분석이 쉬운 거고요. 오히려 수학을 어렵다고 하지만 수학적인 모델로 바꿔놓고 나야 이해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수학을 쓰지 않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수학 체계를 쌓아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효용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데, 그러니까 대상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리고 특이점 말씀하셨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어느 순간 되면 엄청나게 이게 점핑을 해서 사실은 그렇죠.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AI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우려인데요. 이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나오는 것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넘어서면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진화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진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은 리스펙이 되지 않고 뭐 그냥 무시하든지 아니면 지배하든지. 영화처럼 매트릭스가 되는,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대가 되면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간도 뭐 DNA 수준으로 가면 뭐 다 기계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과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어떤 차원이 다른 거를 구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인간도 들어가 보면 기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거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넘어서 자기가 자기를 진화시키고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인간의 정체성 문제.
우리가 과연 뭐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가장 고민이 네. 되고요. 근데 당분간 뭐 급하게 그런 일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리 뭐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인공지능이 좀 위험한 경지로 도달할 것 같을 때 빨리 그걸 갖다가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셧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예. 아까 말씀드린 닉 보스트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슈퍼 인텔리전스 예, 책을 예. 보면 암호를 걸어가지고 기계 자신이 자기 자신 이제 컨트롤을 못하죠. 거기는 퍼블릭 키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빗 키 있는 거는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개발 단체가 가지고 있다가 이 갑자기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장치. 그 통계가 사실 잘 나온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전히 진행형이죠. 그런 문제들이. 저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떨 때는 좀 흥분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요. 놀라운 세계를 살고 있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가 이제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 네. 알파고가 나와서 이제 이세돌을 꺾은 사건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후에 제가 인공지능이 바둑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흥미롭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기사들이 모두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일단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예전에는 이제 바둑에 누가 타이틀 최고수냐. 예. 그러면 이제 바둑 사람들이 막 두다가 이제 어떤 걸 복귀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그분한테 물으러 가요. 네. 그분이 내 생각이 이건 것 같다. 그럼 그게 정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은 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네요.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둑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과거에 이제 프로 최정상급하고 바둑 신이라는 존재하고 몇 점 차이가 날까? 그런 것들이 항상 화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지사와 같은 일본 기성한테 물어봤을 때 석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오늘날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딱 석점이에요. 놀라운 그 통찰력이죠. 그 넉 점이면 프로가 이기고 석 점이면 이겼다 졌다 하고 두 점이면 프로가 잘 못 이기는 그런 정도예요. 요즘은 바둑 중계할 때 보니까 내가 여기 뒀을 때 승률이 몇 프로고 그렇죠. 저기 됐을 때 몇 프로 그게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해설도 인공지능을 띄워놓고 네. 거기서 다 이제 다음 수들 이게 변화를 다 네. 참고를 해서 네. 이게 스승인 거죠. 한마디로 예. 이야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됐죠 이제.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최정상급하고는 한 3점 정도 차이가 난다. 물론 지금 신지서 같은 그런 최고의 기사한테는 한 2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신지서 같은 거는 최정상급 기사들은 맨날 인공지능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수들에 대한 그 패턴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기사들이 이제 승률이 높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반대로 그거에 이제 부작용으로서 치팅하는 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치팅.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리샨하오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네. 증거는 없지만 네. 그리고 실제 뭐 국내 한 기사도 치팅을 했다가 이제 1년 저거 먹은 경우도 그런 있고,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예. 있고. 이제 바둑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이제 나중에 일반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인공지능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그렇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같이 공존해야죠. 그리고 활용하고 공존하는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정보 철학, 기술 철학, 과학 철학, 인공지능 철학, 그리고 바둑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시고, 그리고 또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우리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베이스는 수학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궤적 속에서 이제 철학도 공부하고 다양한 이제 연구를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교수님이 AI를 위한 수학의 기초 원리와 과학기술 철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이 책에 담겨져 있고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봐야 되고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예. 또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봐야 되는 예, 뭐 그런 그런 취지입니다. 책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장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고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